2019년 9월의 레포 위기에서는 일단 뭐 기본적인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은 페드의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당연히 감소했었겠죠. 지급준비금이 대략 한 8천억 달러 정도 은행들이 갖고 있었던 지급준비금이 그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준비금이 감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이 자산을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그 동안에도 많이 레포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레포 시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는 은행 이런 사람들이 국채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뭐 헤지 펀드, 그다음에 또 뭐 펜션 펀드 여기다가 현금을 빌려줘요. 달러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담보로 국채, 트레저리 요거를 담보를 맡기고 이게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은행이나 이런 데가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니까 이 빌려줄 돈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이 빌려줄 돈이 부족해진다는 건 뭐냐면 레포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레포 시장은 규모도 크지만은 굉장히 빠른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도 많고. 그래서 이게 레포 금리가 무슨 일반 뭐 저 뭐라 해야 되는 뭐 10년물 국채 금리처럼 오를 때 어떤 이런 상승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평소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팍 튀어오릅니다. 그게 2019년 9월에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때 이 레포 위기를 가져왔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2018년에 이제 법인 소득세를 인하해요. 이걸 거의 한 3, 40% 정도 전체 규모에서 그 정도를 인하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재무부 국가 재정 적자 발생하겠죠. 예전에 그만큼 돈을 세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세금이 줄어드니까 재정 적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적자 발생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국채는 이 경우에는 이 민간이 샀었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국채를 매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레포 시장에서 그 다 현금으로 사야 되는 거니까요. 현금 부족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그 재무부가 발행한 건 TGA 계좌로 이렇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 아까 그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해외 부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국채가 그 전에 많이 사놨었는데 이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기 포트폴리오 안 좋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국채가 싸졌다고 해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 전에 이미 해외 부분은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부분이 국채 매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국채를 미국 정부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뭐 해외도 사고 뭐 은행도 사고 민간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점점 그 국채를 매입을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채를 팔고 그 다음에 해외 부문에 있었던 특히 외국 은행들이 그 국채를 이만큼 2019년에 보면은 많이 줄였죠. 여기가 2018년, 여기 2019년. 이 시장에서 떠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젤 3라는 규제가 있는데 여기 LCR이라고 이게 아주 굉장히 작년 3월에 4월 초죠. 3월 말 4월 초에 아주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 SLR 규제라는 게 있었죠. 예, 그거에 있어서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냐면은 은행한테 너네들이 그 은행의 자산 부분에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그 지급준비금이에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급준비금 말고 국채 같은 초우량 채권들 이런 것들을 뭐 HQLA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고지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의 리퀴디티 에셋, 유동성 자산들인데요. 보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한 35% 이상을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현금이 많았는데도 그 당시 지급준비금에서 해주는 게 한 2%밖에 안 됐거든요. 한 2.5, 2.25%이 정도밖에 그 지급준비금을 그 페드에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거 있었잖아요. IORB라고 해서 IORB. 그런데 이미 그 저 레포 시장의 이자율은 뭐 10% 가까이 이렇게 갔습니다. 한 3일간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는데도 은행들이 레포 시장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LCR이라는 이런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충분한 또 은행 각자의 사정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레포 시장을 뭐 안 믿었든지 위험하다고 판단했든지 레포 시장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드가 긴급 회의를 열고 레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그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면요. 금융 위기 당시에는 레포 시장에 총 그 레포 시장을 통해서 페드가 공급한 유동성이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오히려 2019년 말에 있었던 그때 위기에 있어서는 페드가 공급한 게 무려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네. 요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 2,5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요때는 저거고요. 그 팬데믹 위기 때고요. 어쨌든 금융 위기 때보다 거의 2배 이상을 이 레포 시장을 통해서 그 돈을 달러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때 2019년에 뭐 대략 뭐 레포 시장이 뭐 이상이 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페드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5년 8개월에 거친 그 정책 정상화를 갑자기 중단을 하고 다시 또 not QE라고 좀 안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not Q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QE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페드의 대응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후에 페드는 결정을 합니다. 이건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페드는 이제 멀리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Q 테이퍼링도 해야 되고 QT도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QT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2019년 9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생기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면 이거 완전히 페드를 이제 사람들이 믿지를 않겠죠. 쟤네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페드는 그때의 결과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제가 지난번 그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쭉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나온 대책이 뭐냐면 상설 레포 기구입니다. 스탠딩 리퍼 퍼실리티 이렇게 부르는 SRF. 이건 뭐냐면 미국 국내 레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상설이니까 아까 같은 이런 경우는 페드가 다 불러 모읍니다. 너네 은행들 다 일로 와, 내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상설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들이 힘들었을 때 언제든지 페드한테 전화만 때리면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면은 페드가 응하겠다는 거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SRF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건 국내라면 해외용으로 해외의 중앙은행들이라든지 해외의 그런 통화 당국이 달러가 모자랄 때 스탠딩 피마 레포라는 거 이게 똑같은 레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외용이냐 국내용이냐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버나잇 RRP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많이 다뤘던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드가 단기 금리를
어, 조절하는 정책을 하려면은 페드는 단기금리 뭐 0.2%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0.05%에서 0.15% 이렇게 정합니다. 그 사이에서 움직여라. 그런데 이 밑에 하한선을 제공하는 게 이게 오버나잇 RRP죠. 그리고 상한선은 지금은 이제 SRF에서 하는 그 가격이 되겠죠.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가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거 있죠. 그 통화수합 그 임시는 없어졌으니까 상설 통화수합 그 통화수합 그 저 5개 국가랑 하는 거 있죠. 뭐 영국, 일본, 그 다음에 유로 뭐 등등 해서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뭐 4가지 정도가 아마 이제 앞으로 QT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뉴스에서 아주 종종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2022년 올해 양적 긴축 QT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아직 시간표도 안 나와 있고요. 물론 이 시간표를 만드는 것 자체도 페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예상을 한다면요. 이전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전의 거는 201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9월에 그 끝났습니다. 9월에 이제 어쩔 수 2019년 9월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끝냈는데 총 5년 8개월이나 어마어마하게 긴 게 생겼죠. 근데 이게 이제 2014년 1월부터 한 거는 테이퍼링부터 시작한 거죠. 테이퍼링 하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흐르다가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한 지 또 거의 한 2년 가까이 흐르다가 QT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었는데요. 먼저 우리는 보면은 2022년 3월에 올해 3월에 테이퍼링 종료될 거예요. 이제 테이퍼링 종료가 된다는 건 뭐냐면 페드의 그 자산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증가 속도가 줄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가 대략 2022년 3월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페드의 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올해 최소한 지난번에 본 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으니까 한 3월부터 하지 않겠나 정도. 그러면 3, 6, 9, 12 하면 12월까지 하면 한 4회, 3, 4회 정도 이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있다가 한번 6월에 한번, 9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번에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도구가 이전에는 없었던 SRF 이게 이전에 없었죠. 그 다음에 그 스탠딩 피마 이것도 이전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버나잇 RRP 이것도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도구가 준비가 됐으니까 페드는 이제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FOMC 12월에 있었던 FOMC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SRF도 있고 스탠딩 피마 리포도 있고 오버나잇 RRP라는 또 중요한 도구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 이 이자율 상승 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QT에 대한 거 크게 무리 없이 2019년 9월의 실수는 더 이상 없을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됐죠. 미국에 있어서 고용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작부터 그다음에 원치 않는 종료까지 5년 8개월이 소요됐다면 이번에는 아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 뭐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QT는 한 아마 2023년부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때 또 가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최소한 금리 인상까지 벌써 이게 왔기 때문에요. 그 전에 있었던 테이퍼링하고 한참 있다가 금리 인상하고 또 한참 있다가 QT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테이퍼링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양적 긴축 QT라는 것을 한번 이 한두 마디로 표현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크게 시장에 현금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 뭐냐, 레포 시장을 중심으로 봅니다. 레포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담보로 돈을 또 담보를 맡기려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때 레포 시장의 금리는 현금의 양하고 담보의 양 그 비율에 크게 좌우되겠죠. 그래서 현금과 담보의 비율로 이게 크게 이제 의존할 텐데요. QE에서는 현금 나누기 담보한 거에서 현금의 비율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리저브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금도 많이 쌓이고요. 그래서 QE에서는 이 비율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연히 레포 금리가 떨어지겠죠. 자, 이게 주식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레포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 시장 뭐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쉽게 얘기해서 헤지 펀드나 또는 이런 또 펜션 펀드 또 이런 데가 뭐냐면은 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땡기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 현금을 땡겨서 뭐 하냐? 또 자산을 사는 데거든요.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레버리지 비용이 싸다는 거죠. 그런데 QT가 되면은 요게 비율이 아까는 증가했는데 이제 감소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레포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헤지 펀드라든지 뭐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했던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의 금융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레포 시장의 관점에서 QT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QT가 2019년에 9월에 QT가 좌절됐던 것들은 정상화가 좌절된 건 뭐냐면 레포 시장이 일이 생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QT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데 제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가 바로 이 레포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QT 또는 뭐 금리 인상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레포 시장에 대한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QT 경험으로 보면은 이게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거는 S&P하고 이 빨간색이 나스닥이고요, 이 녹색이 S&P고요. 이게 QT가 여기서 시작을 하죠. 2018년 언젠가요? 2017년 말에 이때를 100으로 놨어요. 그 지수를 100으로 놨을 때 어떻게 됐냐 보면은 2019년 요때까지 참 뭐 힘들죠. 그리고 물론 2019년 요 당시에는 19년 딱 뭐죠? 2019년 레포 시장 그게 왔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 올랐지만 그 기간을 보면은 아주 힘든 구간이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여기에 다시 이제 QE not QE라 그랬죠. 이때가 2020년 여기 19년 9월부터 여기가 not QE에 해당하는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굉장히 고생하는 한 해였다라는 거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뭐 정확히 반비례하지는 않겠지만은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QE 그리고 다시 QT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결국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레포 시장에 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게 또 더 크게 국채 시장,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이게 쭉 영향력이 전파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본다면은 레포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좀 이제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더구나 또 QT가 또 그 본격적으로 된다면요. 물론 아직 QT까지는 아직 멀었지만요. 하여튼 이전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1월 25일에 있을 FOMC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발표되면은 그때 더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